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타키온뉴스 조우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일시장 시황 점검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거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소폭 하락하면서 2,600선에서 턱걸이로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2,600선은 지켜줘서 좀 고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시장? 네. 지난 6월 12일이었죠.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2,650까지 갔는데요. 그 뒤로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에 꾸준하게 주식을 매수하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로 전환됐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었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 현상이 꼭 우리나라만 나타난 거 아니죠.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도 모두 약세로 마감됐고요. 또 유럽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강세를 보였던 일본 증시도 금주 들어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주식시장에 주춤거리는 그 조정 구간의 진입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풍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과연 외국인들이 왜 주식을 팔까요?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차익 실현이다. 2,300포인트부터 주식을 꾸준하게 매수하던 외국인들 주식 시세 차익도 보고요. 또 환차익도 크게 봤죠. 1,340원까지 올라가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270원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세 차익에다가 환차익 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매물 내놓고요. 다음 두 번째 요인이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지수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뭔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결론 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결론은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지 앞으로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중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경제지표는 계속해서 부진하지, 그리고 미중 간의 고위급 인사의 만남은 있었지만 확실하게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할 만한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뉴스만 한번 모아서 쫙 살펴보죠. 먼저 현대차 기사입니다. 현대차가 어제 2023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했는데요. 새로운 중장기 사업 전략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내놨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가 어저께 여의도 콘라드 호텔에서 이제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그리고 신평사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2023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2032년까지 총 35조를 전동화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한 109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또한 이제 전동화 투자되는 이 35조를 통해서 2030년도 전기차 2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그런 목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 인베스터 데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2026년도 기준으로는 10만 대, 그리고 30년도 기준으로는 13만 대를 더 목표치를 늘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이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현대차와 제네시스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올해 8%에서 26년도에는 18%, 30년도에는 34%로 성장하는 스토리가 일단 나오게 됩니다. 또한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 효율화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이 효율화를 통해서 이제 사실 내연기관차에 대한 어떤 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도 또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접목을 시키면서 아마 생산을 더 많이 늘리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이를 통해서 이제 테슬라를 따라잡는 이제 미래 모빌리티 회사로 변신하겠다는 원대한 꿈은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 즉 쉽게 얘기하면 많이 찍어나겠다는 거죠. 생산 많이 해가지고 단가 떨구겠다는 얘기인데, 이를 통해서 원가 부담을 낮추고 점유율 확대, 그리고 수익성을 같이 한번 잡아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대차가 또 이제 올해 2분기에 실적이 이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2분기에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상장사 1위가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모르겠어요. 일단 익스펙테이션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행보는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지 앞으로 기업의 미래가 확보되는 만큼 일단 이 정도 투자하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현대차 주가에, 그리고 이제 미래에, 그리고 이제 어떤 앞으로의 상황에 이제 들어갈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를 노린다, 현대차. 지금 2030년까지 전기차 200만 대를 연간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실적 대비해서도 주가 흐름은 참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현대차 그룹주를 비롯해서 우리가 좀 현 시점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볼 만한 부품주가 또 있을까요?
일단 뭐 현대차 주가나 기아 주가가 지금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2분기 피크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 2분기 피크가 될지 아니면 3분기가 피크가 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계속 좋아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전히 이제 현대차 쪽을 이제 보는 애널들은 약간 좀 보수 쪽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현대차 자동차 섹터가 좀 쉬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결국엔 현대차가 2032년까지 뭐 109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 연간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뭐 많은 돈을 10조 이상, 11조 이상을 계속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년과 내후년에는 한 12조씩을 투자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투자를 한다는 건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전동화 이슈도 있고 기존의 내연기관 관련돼서도 이제 투자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관련돼서 지금 R&D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 전략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현대위아라는 회사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생산 라인을 전동화로 바꾸기 시작하면 그 안에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관련돼서 현대위아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키텍처 관련돼서 이제 모듈러 아키텍처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현대모비스 같은 회사들이 같이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모트렉스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들도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부품주로는 이제 화신, 전기차 이제 지금 플랫폼 eGMP라는 1세대 플랫폼에서 지금 차세대 플랫폼을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한 번 화신 쪽에 대한 그 새로운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이제 배터리 케이스를 가장 이제 마지막 케이스를 만드는 쪽을 이제 화신이 담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화신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성우 하이텍도 역시 같이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신, 성우 하이텍을 비롯해서 모트렉스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부디 조금 더 힘을 내주길. 포스코 그룹 뉴스인데요.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미국 포드의 짐 팔리 CEO와 8개월 만에 다시 회동을 합니다. 양사 모두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협력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만납니다. 일단은 미국 완성차 업체죠. 포드의 짐 팔리 회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핵심 소재죠. 이제 양극재 공급 방안을 놓고 양사의 어떤 협력 방안을 계속 얘기해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CEO의 만남은 한 8개월 정도 만인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북미 출장 중에 있는 최 회장이 포드 본사를 직접 가서 이제 거기서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또 다른 완성차 업체인 GM과 현재 동맹 관계인데 포드와의 접촉을 한다는 부분이 사실 저는 여기서 또 뭐가 나오려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막연하게 그냥 제가 궁금한 거였고요. 일단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편 최 회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베칸크루에 현재 건설 중인 양극재 공장에 찾아서 이제 합작사인 GM의 메리베라 CEO도 이번에 만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얼티얼컴 추가 투자 방안에 대한 얘기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GM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 특히 뭐 포드 같은 이런 기업들, 완성차 업체들 같이 이렇게 뭔가 얼라이언스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게 또 포스코의 실적이 어떻게 기인될지 여러분들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와 포드가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은 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을 꼽아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건희 부장님? 일단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그만큼 양극재에 대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니즈가 강하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이제 내용들을 쭉 보면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제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GM과 진행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포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예전에 SK온으로부터 이제 배터리를 이제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SK온이 이제 양극재를 공급받는 쪽이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 근데 대부분의 전구체를 이제 중국에서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좀 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포드가 지금 포스코 쪽에다가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이제 기존의 GM과 합작법인 설립하고 얼티엄캠 같은 경우도 지금 열심히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투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포드까지 만약에 여기에 붙어준다라고 하면 양극재 탑픽은 어떻게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여기서 합작법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뭐 추가 투자라든지 합작법인 얘기가 다시 또 나오게 되면 공장 증설 및 이런 것들 관련돼서 결국에는 포스코 DX가 그룹 내에서 가장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쫙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포스코 퓨처엠부터 한번 주가 추이 다시 좀 확실하게 살아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확인해 보죠. SK이노베이션이 2,900만 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상황 한번 전해주실까요? 2,900만 주를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 유상증자를 해서 조달하는 재원은 한 1.6조 정도 됩니다. 1.6조 100억쯤 되는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많은 유상증자를 SK이노베이션의 그 석유화학 부문에 넣는 것이 아니고 SK온에 이제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K온이 좀 전에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뭐 전 세계적으로 그 2차 전지 수요가 크기 때문에 해당한 이제 자금을 갖고 이제 아마 곳곳에 이제 미국 공장이나 외국 공장 짓겠다고 그 지역은 이름 나누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공시에는 외국 공장 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3자 배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물량이 풀리진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일장 SK온이 계속적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해서 지금 거의 10조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이제 올 초반에도 어떤 이제 전망이 있었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SK온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은데 근데 이 많은 자금을 도대체 어떻게 그 조달할 것이냐. SK온이 당분간 이제 상장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올 상반기까지 한 1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 한 마무리까지 하면 10조 원 정도 조달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S&P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부정적 관찰 대상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네가 하고 있는 특히 이제 SK온에 대해서 문제인데 그 IRA의 실질적 수혜를 받는 것이냐라는 걸 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정적 관찰 대상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거 보면 SK이노베이션, SK온이 이제 IRA, AMPC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한 2분기부터 이제 실제로 수혜를 받고 올해는 한 4,210억 원 정도의 실제적인 이제 금융 이제 그 수혜를 받고 내년에 6,429원의 수혜를 받는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S&P의 이제 부정적 관찰 대상에서 벗어날 것이 유력한데 이 말은 이제 그냥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S&P의 부정적 관찰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방식으로 자금 조달할 때 상당 부분에 이제 금정적으로 이득이 생깁니다. 이 점도 SK이노베이션에게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참고로 이제 올해 수익률을 보면은 우리 배터리 3사의 수익률을 보면은 SK이노베이션 18.77%고 LG엔솔이 25.78 그 어저께 종가 기준입니다. 25.78%이고 삼성 SDI가 16.61%입니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그 3사 중에서 LG엔솔보다는 뒤처지지만은 삼성 SDI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제 전망이 되냐면 이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수요가 많은데 수요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차이 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 오늘 이제 얘기한 그 SK온의 유상증자 1.6조 원 정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공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삽을 파고 증설이 된다면은 SK이노베이션의 수익률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P가 실제 부정적 관찰 대상에서 벗어난다면 또 한 번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SK이노베이션과 SK온이 꽤 많은 한 7%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했습니다. 이 점은 좀 부담을 작용하지만 7% 이상의 수익률을 갖다가 입증하면은 그것도 사실 부담에서 덜어내는 것이고 모든 것은 SK온이 아까 말씀드린 순차적으로 자금을 조달을 통한 그 배터리 공장을 증설을 하면은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보가 하나 들려옵니다. 지금 한전에서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5원으로 유지하면서 동결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뭐 가스 관련 종목들, 전기비 관련 종목들 또 우리 물가 관련 상승률이 과연 조금 어느 정도는 잡힐 수 있을지 한번 여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속보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CJ CGV가 유상증자와 현물 출자 방식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포인트 좀 정리해서 전해주시죠. 네, CJ가 5,700억 규모로 이번에 진행하는 CJ CGV의 주주 배당 유상증자 600억 정도를 투입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향후에 4,500억으로 평가받고 있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전량도 이제 현물 출자할 계획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증공시를 제가 다트에서 살펴보니까 총 5,700억을 어디 쓰나 봤는데 일단 채무상환금 3,800억 그리고 시설자금 1,000억, 운영자금 900억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주주 배정하고 나서 이제 실권주가
나오면은 일반 공모로 이제 돌리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신주 같은 경우는 7,470만 주라고 합니다. 증자전 발행 지수의 1.5배 규모 많죠. 그리고 발행 예정가는 7,630원인데 CGV 전일 종가가 14,500원이니까 50% 가까이 할인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CGV가 유중에 600억 정도 투입하지만 또 가지고 있는 CJ 지분을 48.5%인데 이거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죠. 근데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이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현물 출자까지 고려하면 아무래도 지분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제 우려해서 이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CJ CGV에는 뭐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3자 배정 유중이 마무리되면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이제 CJ의 자회사에서 CJ CGV의 완전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유중 종류는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배정, 3자 배정 그리고 이제 주주 배정이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5,700억 금액에 3,900억을 이제 채무 상환금으로 돌린다는 거는 일반 유상증자를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보통 저는 유상증자 했을 때 시설 자금의 비중이 높은 걸 좀 좋아하는데 시설 자금은 1,000억 정도로 이제 전체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어쨌든 이제 채무 상환을 해서 이제 재무 구조를 좀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CJ CGV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채무상환 자금 등의 이유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형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라는 소식 속에 시간 외거래에서는 하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워낙 주가 바닥에 있는데 앞으로 좀 주가 추이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여부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조선주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순항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조선업황 지금을 슈퍼사이클 진입 초기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4년, 5년 동안 그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습니까? 4, 5년 동안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던 조선주가 금년 2023년도는 말 그대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은 조정에 들어갔지만 조선주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연초 대비 상승률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이름이 바뀌었죠. 사명이. 하나오션 연초 대비 100%가 넘는 상승 보였고요. HD 한국조선 73%, HD 현대중공업 64%, 그리고 그 무겁다는 삼성중공업조차도 금년 연초 대비해서 34%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 두 가지를 꼽습니다. 1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2분기 때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흑자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올 하반기 내년도에는 그 흑자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봅니다. 물론 지금 중국이 우리 한국조선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뭐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일반 조선은 중국이 더 앞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지만 고부가 가치선, 다시 말해서 배 한 척에 더 많은 수익을 내는 LNG선이라든가 메탄올선은 전 세계 80% 이상을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지금이 반등 초입이라 그러는 것은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가는 단기적으로 제가 어제 모두 다 검토해 봤더니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조선주도 조정에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 조정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10%, 뭐 저는 더 많이 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트의 10%는 꼭 조선주로 편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트 안에서 10% 정도는 조선주의 비중을 가져가자라고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사실 조선주 지금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반대급부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중국 조선사들의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 시점에서도 조선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또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뭐 하나오션이 가장 압도적으로 지금 주가 수익률이 좋은 상황인데 이제 그건 하나그룹에 인수된 이후에 방산까지 이제 같이 붙으면서 사실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수주량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향후 실적을 보려면 결국엔 HD 현대그룹을 이제 갖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죠. 중간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수주 목표 달성치가 72.7%입니다. 올해. 삼성중공업은 33.5%고 하나오션은 15.2%니까 사실 수주량만 보면 하나오션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는 사실 그닥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그 그룹 내에 있는 HD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오히려 좀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조선주는 그 한 달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전히 본격적인 발주량 증가는 내년으로 예상이 되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반등 초입이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당사 애널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은 내용들을 쭉 보면 왜 그럼 조선주들이 지금 좋아지냐? 안 좋았던 수주 물량들은 지금 다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기존에 이제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이죠. 지금 그리고 오히려 새롭게 받은 작년부터 새롭게 받은 물량들 같은 경우는 저가 수주가 아니라 제대로 돈을 받고 지금 팔고 있는 만든 수주를 했던 물량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 지금 기자재주들도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성광밴드, 그다음에 HSD 엔진, 그러니까 뭐 엔진 관련된 회사 HSD 엔진 같은 경우 특히 하나오션이라든지 그 외에 또 하나 삼성중공업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향후에 좀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진중공업은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더 확인해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밥켓 주식 500만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합니다.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요? 예, 그 블록딜 방식으로 그 매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바로 풀리진 않고, 심지어 그 매각을 한 당사자가 6개월 동안 의무 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급에 있어서는 이제 부담 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밥켓의 지분을 50%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분을 매각하면서 지분이 50% 이하로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규정에서 50%가 되게 중요한데, 50%가 넘으면 단일 재무제표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 두산밥켓에 영업이익이 만약 1조가 생겼다. 그러면 1조 전체를 다 가져가는 것이고, 근데 50% 미만을 주면은 미만으로 줄었을 때 지분만큼만, 예를 들면 50% 49%면 1조 49%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됩니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확보한 현금으로 한 SMR, 그 소형 원자로와 그다음에 수소 터빈 등을 개발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다른 어떤 먹거리, 그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 블록딜로 이제 매각한 자금이 그 실제적으로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2,995억 원인데, 실제 입금된 금액은 2,810억 원이 미만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블록딜이라는 건 언제나 종가보다는 5에서 8% 정도 이렇게 낮게 이제 판매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새겨야 될 점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까 말했듯이 이번에 그 마련한 자금을 갖고 수소 터빈을 갖다가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수소 터빈이라는 건 당연히 터빈은 이제 가스 터빈도 있고 다른 터빈인데, 터빈을 갖다 돌리는 에너지원을 수소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탄소를 적게 쓰고 탄소를 갖다가 절감하게 되는데, 뭐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27년 정도 그 이후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세적으로 탄소 중립을, 탄소를 갖다가 낮춰야 했다는 것이 전세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갖다가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다라고만 볼 수만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일정 이상 탄소를 계속 배출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이제 부과가 됩니다. 이 점이 사실은 글로벌 기업,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안 하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기업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은 대신 이제 부담이 간다. 이런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형 수소 터빈을 개발한 것이 어떤 관점에서 중요한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이야기로 마무리해보죠. 지금 소속 가수와 계약을 놓고 YG와 SM엔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향후 두 기업의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엔터주 보실 때 두 가지만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신인 그 뮤지션을 얼마나 많이 배출하냐가 1번이고요. 다음 2번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얼마나 그 뮤지션들과 안정적인 계약 체결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